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2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할머니를 내가 모셔. 그래야 우리 도윤이랑 결혼을 허락하지. 예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년을 만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처음 꺼낸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제 직업을 보고 며느리감이 아니라 간병인을 고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터진 그 한마디가 제 직장과 연애와 가족과 통장 잔고까지 전부 무너뜨릴 시작이었다는 걸. 시할머니는 그 집에 살고 있지도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할머니가 건넨 작은 열쇠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진은 손을 꼭 쥔 채 한정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단골로 다닌다는 동네 한정식집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평일 저녁이라 손님도 서너 테이블 뿐이었죠. 안쪽 구석 자리에 복순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복수는 대답 대신 서진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메뉴판을 넘기지도 않은 채 물컵만 만지작거리던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직업이 간호사라고 했지. 네, 대학병원 외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차야? 5년째입니다. 복순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본론부터 말할게. 우리 집안에 시어머니가 한 분 계셔. 도윤이 할머니. 2년 전에 넘어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도 혼자서는 거동을 못 하셔. 서진은 고개를 떡이며 들었습니다. 도윤에게서 할머니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해. 그게 내가 너희 결혼을 허락할 수 있는 조건이야. 복순의 말투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처럼 단단했죠.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르신을 모시는 것 자체를 싫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복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런데요, 도희 씨도 같은 손녀잖아요. 저 혼자 모시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분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순간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컵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더니 복순이 컵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딸 도희 이름을 입에 올려. 감히 누구더러 수발을 들라 말아야.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부부가 고개를 돌렸고 주방 쪽에서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평소 교양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체면을 건드린 분노가 그 껍데기를 한순간에 벗겨버린 것이죠. 서진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손녀인데 며느리만 봉양 의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나랑 따져보겠다는 거니? 요물도 이런 요물이 없네.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려고 들어. 복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뒷목을 잡으며 테이블 위에 물잔을 밀어버렸고 물이 식탁보 위로 쏟아졌습니다. 내가 5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 복수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다가와 물을 닦으며 손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젖어가는 식탁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식당에 혼자 남은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 지금 식당인데. 어머니가 나가셨어. 왜? 무슨 일이야? 서진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할머니 봉양 조건, 도희와의 분담 제한, 복순이 소리를 지르며 나간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서진아. 내가 좀 참지 그랬어. 우리 어머니 원래 성격 불같은 거 알잖아. 그냥 알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았을걸.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도윤아, 내 어머니가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셨어. 며느리 될 사람한테 할 소리니? 그런데 넌 지금 내가 참았어야 했다는 게 대답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고 서진은 그 침묵 속에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탈의실에서 간호복으로 갈아입는데 동기 수빈이 옆 사물함을 열다가 서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서진은 수빈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빈은 듣다 말고 사물함 문을 닫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윤서진. 너 정신 차려. 첫 만남부터 병수발 조건 내걸고 쌍욕하는 집구석에 시집을 가겠다고?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그 집 어머니 보통 분 아니시다. 너 들어가는 순간 지옥문 열리는 거야. 나도 머리로는 알지. 근데 도윤이랑 보낸 시간이 있잖아. 서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윤과 3년이란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문정이가 소파에 앉아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밤새 울었냐? 서진은 외할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 어젯밤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복순이 한 말, 도윤의 반응,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던 시간까지. 외할머니는 한참을 듣더니 서진의 머리를 한번 쓸어넘겼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한 거다. 그런데 말이다. 세상은 옳은 말 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더라. 이틀 후 오프인 날 오후 도윤이 서진의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도윤의 얼굴에는 며칠 사이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서진아, 집안 분위기 장난 아니야. 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누워만 계시고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어디서 그런 근본 없는 애를 데려왔냐고 난리셔. 어머니가 며칠째 곡기를 끊으셔서 결국 동네 병원 가서 링거까지 맞고 오셨어.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틀린 말했어? 대놓고 나를 식모 취급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아니, 내 말은 일단 상황부터 수습하자는 거지. 서진아, 내가 한 번만 져주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철이 없었다고 한마디만 해줘. 응? 그래야 우리가 결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공평하게 나누자고 한 게 잘못이야? 가족이란 게 다 양보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사랑하니까 참고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 그 양보를 왜 항상 나만 해야 하는 건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내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해?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원룸 안에 울렸습니다. 그 주 일요일 오후 도윤의 중재로 복순의 아파트에서 다시 만남이 잡혔습니다. 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풍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복순 옆에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의 여동생 김복자, 그리고 복순의 20년 절친이자 동네 부녀회장 오말숙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상좌에 나란히 앉아 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그 애구나? 어쩜 저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을 쳐다본대? 우리 언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어디서 굴러먹던 애가 들어와서 감히 대거리질이야? 오말숙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세상 말세네 말세야.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도 시어른 모시는 걸 조건이라고 따지는 며느리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네. 예, 너 간호사라며? 간호사가 환자 돌보는 게 일인데 시할머니 좀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 난리를 쳐? 서진은 소파 끝에 앉은 도윤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양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순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입만 살아가지고 시집도 안 온 년이 벌써부터 손익계산기 두드리는 것 좀 보라고. 야, 윤서진. 너 같은 건 우리 집 대문을 넘을 자격도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서진은 다시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집을 나서며 서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도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시간을 좀 줘. 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닫히는 문 사이로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 집 현관문을 열자 외할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외할머니에게 걸어가 무릎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줄 뿐이었죠.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도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병원 근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던 오후 수간호사 최정란이 간호사 스테이션 뒤편 면담실로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앉아봐. 최정란이 서류 한 장을 서진 앞에 밀었습니다. 너한테 환자 보호자 민원이 들어왔어. 서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윤서진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반말을 하고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이었고 날짜와 병실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날짜에 멈췄습니다. 수간호사님, 이 날짜 제 비번이었는데요. 확인은 해볼게. 근데 민원이 들어온 이상 간호부에 보고는 해야 해. 서진은 면담실을 나서며 서류에 적힌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비번이었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거짓 민원을 넣은 것이 틀림없었지만 민원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 도윤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아버지도 나를 매일 압박하고 계시고 지금은 내 편을 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머니한테 한 번만 양보해주면 내가 반드시 중간에서 해결할게. 서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양보하라는 건데? 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할머니 봉양 조건을 받아들여줘. 서진은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사과할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시키는 게 말이 돼? 내 말이 맞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바꿀 수가 없어. 너는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간호부에서 민원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날짜에 서진이 비번이었고
병동 안에 있지도 않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불문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병동에 퍼진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 간호사 박미경이 구내식당에서 서진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밖에서 무슨 트러블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조심해.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 박미경이 자리를 뜬 뒤 서진은 밥을 더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퇴근한 서진에게 외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미용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요, 할머니? 옆자리 손님이 그러더라. 한신의 아들이 사귀던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서 파혼당했대. 간호사라는데 싸가지가 없대.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고 따졌더니 부녀회장 오말숙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더구나. 서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복순이 오말숙을 시켜서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진은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부녀회장 오말숙을 통해서 내 험담을 동네에 퍼뜨리고 다녀. 이래도 나보고 양보하라고 할 거야? 도윤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확인해 볼게. 이틀이 지나도 도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이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빈이 야간 근무 교대 시간에 서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 정도면 명예훼손 아니야? 법적으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도윤이랑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그 사람 어머니를 고소하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너한테 이런 짓을 하는 집안이잖아.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도윤이 아무 연락 없이 서진의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아 도윤의 얼굴이 며칠 사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셔. 아버지까지 매일 나를 압박하시고 나도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내 의지로 나를 놓는 거야? 어머니 의지로 놓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해? 미안해.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서진은 자리에 앉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잔을 들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카페에서 1시간을 더 앉아 있다가 걸어서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며 핸드폰을 꺼내 도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3년치 대화가 화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일상적인 안부, 사소한 다툼, 함께 세운 계획들. 서진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대화방을 닫았습니다. 외할머니 집 현관문을 열자 외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외할머니에게 걸어가 무릎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서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병원에서 수빈이 서진의 부은 눈을 보았습니다. 헤어진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은 아무 말 없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서진의 손에 쥐어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사흘 후 서진은 습관처럼 도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던 자리에 아무 의미 없는 바다 풍경 사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도윤을 카카오톡 즐겨찾기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의 사랑이 열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는 허위 민원의 흔적이 남아있고 동네에는 험담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정식 집에서 시누이도 분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옳은 말 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더라. 서진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별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병동 업무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수간호사 최정란이 다시 서진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최정란의 표정이 지난번보다 한층 무거웠습니다. 서진아, 또 민원이 들어왔어. 서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민원 내용은 윤서진 간호사가 투약 시간을 제멋대로 바꿔서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짜, 병실 환자 이니셜까지 적혀 있었고 지난번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전자차트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 그날 정상적으로 투약 기록 다 남겼어요. 나도 알아. 근데 한 번은 해프닝이라 치지만 2번 연속이면 나도 간호부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간호부장 면담이 잡혔습니다. 간호부장은 서류를 펼쳐놓고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 이번 민원인이 우리 병원 후원의 이사 장모란 씨의 지인으로 확인됐어요. 서진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후원의 측에서 병원 운영진에 직접 우려를 전달한 상황이에요. 민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과 병동 업무에서 빠지고 1층 외래 데스크로 임시 배치하겠습니다. 부장님, 민원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차트만 확인하시면 확인은 할 거예요. 하지만 후원의 측 입장도 있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만 양해해줘요. 서진은 면담실을 나와 병동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5년간 쓰던 사물함에서 여분의 간호복과 펜 가방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선배 박미경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서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외래 데스크로 내려가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서진은 손등으로 눈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외래 데스크에서 접수 업무를 하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50대 남성 보호자가 접수 창구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요양병원 전원 서류 접수하러 왔는데요. 서진이 서류를 받아 환자명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니 나이도 맞았습니다. 도윤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복수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는 집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서류를 접수해 주었습니다. 보호자가 돌아간 뒤 서진은 화장실로 가서 서류에 적혀 있던 요양병원 이름과 주소를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복수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맡겨놓고 며느리감한테 봉양을 떠넘기려 한 것이었죠. 서진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직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병원 내 간호사 노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노조 담당자 김현우가 상담을 받아주었습니다. 허위 민원이 2번 연속이고 민원인이 후원의 이사의 지인이라 이건 외부 압력에 의한 부당 인사 조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원 내용이 완전히 사실무근으로 확정되면 허위 민원 자체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일단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요. 서진은 노조 사무실을 나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서진은 화장실에서 나는 쿵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뛰어가 보니 외할머니가 화장실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고 왼쪽 팔을 들어보라고 했지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서진은 119에 전화하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 응급 환자를 다뤄온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 응급실로 가는 동안 외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발음이 뭉개져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금방 도착해요라고 말했지만 구급차 안에서 외할머니의 손을 잡은 서진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왔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담당 의사가 서진을 복도로 불러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다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할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입원 수속을 하며 병원비 산정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 약값, 앞으로 필요한 재활치료비,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서진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는 건강보험 외에 따로 보험에 든 게 없었습니다. 서진의 한 달 월급 28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동기 수빈이 야간 교대 근무를 대신 서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낮에 외할머니 간병, 밤에 외래 데스크 근무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하루 3시간,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서진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지만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진 씨 월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넘어서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서진은 은행 앱을 열어 적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30만 원. 이것을 깨고 카드론까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병실에서 밤을 보내던 어느 날 같은 병실의 보호자가 서진에게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40대 여성 강은주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여기 계세요. 간병인 비용 아끼려고 직접 돌보고 있는데 혼자 하면 보호자가 먼저 쓰러져요. 네. 같은 병실 보호자끼리 간병인을 공동으로 고용하면 비용을 나눌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볼래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깜깜한 터널에서 성냥 하나를 켠 기분이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오후 외래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번호로 2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서진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떨리지만 또렷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한도윤 할머니 정말순이다. 서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도윤이가 예전에 너를 소개하면서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어. 내가 복순이한테 당당하게 말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만나러 와라. 너한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외래 데스크 의자에 앉은 채 메모지를 꺼내 정말순이라고 적었습니다. 도윤과 이미 헤어졌고 이 가족과 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발견한 시할머니의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서진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데스크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외할머니 병실을 같은 병실 보호자 강은주에게 부탁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며 1시간 40분을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은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 글씨가 바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면회 신청을 하고 4인실 병실로 들어서자 창가 쪽 침대에 정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지만 서진을 올려다보는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복순이한테 대들었다는 그 며느리감이구나. 정말순이 서진의 손을 잡아 침대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마음에 든다. 서진은 정말순의 손이 마르고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병원 4인실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았고 소독약 냄새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복순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모시고 계시다고. 정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집에서 모시긴. 3년 전에 내가 넘어져서 수술하고 나니까 복순이가 그러더구나. 집에서는 돌볼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고는 친척들한테는 집에서 정성껏 모시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서진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여기 병원비도 내 국민연금이랑 적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복순이가 낸 돈은 한 푼도 없어. 면회도 2~3달에 한 번이나 오나. 정말순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보조기를 낀 다리를 쓸어내리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해주시는 건지. 정말순이 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직 다 안 했어. 더 큰 이야기가 있으니까 듣고 나서 판단해. 정말순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아들 재호가 한 10년 전에 사업을 말아먹었어. 건설 쪽이었는데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지. 그러더니 복순이가 꾀를 냈어. 차 사고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을 타자고. 서진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재호가 일부러 차를 박았고 복순이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꾸몄어. 보험회사에서 의심을 했지만 합의금 3천만 원에 넘어갔지. 그때 나는 집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녹음해뒀어. 관련 서류 사본도 챙겨놨고. 그걸 아직 갖고 계세요?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지. 열쇠는 여기 있어. 정말순이 베개 밑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둬라. 그때 일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봤자 처벌은 안 돼. 시효가 지났거든. 그래도 복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로는 쓸 수 있어. 서진은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정말순이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로 법무사란 사람이 찾아왔어. 복순이가 보냈다더구나. 내 이름으로 된 충청도 땅하고 집을 팔아야 하니까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서명하셨어요? 당연히 안 했지. 근데 문제는 복순이가 예전에 내 인감증명서를 위임으로 발급받은 적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나 몰래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정말순이 법무사 명함과 부동산 서류 사본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이 다리로 법원에 갈 수가 없잖아. 누가 대신 싸워줘야 하는데 이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다 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지.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서진은 열쇠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요양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가방 속 열쇠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쓰면 복순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정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었고 서진 자신도 긴 법적 싸움에 빨려 들어갈 터였습니다. 외할머니 간병에 직장 문제까지 겹쳐 있는 지금 소송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서진은 열쇠를 서랍에 넣었다 꺼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병원에서 간호부장이 서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민원건은 전자차트하고 기록 확인해서 사실무근으로 처리됐어요. 그런데 후원의 이사 장모란 씨 쪽에서 아직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외래 데스크 배치는 당분간 유지할게요. 민원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자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쪽의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면담실을 나서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진은 반차를 내고 간호사 노조 담당자 김현우가 소개해준 변호사 정태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2시간 동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허위 민원, 복순의 소문 유포, 시할머니의 요양병원 방치, 부동산 문제, 보험 사건 녹음 파일까지 정태영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말했습니다. 직장건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할머니 부동산 건은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요. 보험 녹음 파일은요? 형사처벌은 시효가 지나서 어렵습니다. 대신 재판에서 김복순이란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인지 보여주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태영이 서진에게 견적서를 건넸습니다. 상담비 30만 원, 착수금 500만 원. 다만 소송은 최소 6개월 넘게 걸리고 비용도 계속 들 겁니다. 그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견적서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니 병원비에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숫자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말 외할머니 병실을 찾았을 때 외할머니는 재활 치료를 시작한 뒤 의식이 많이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어두운 얼굴을 본 외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외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면 그런 얼굴을 안 하지. 내 이름으로 된 우체국 통장이 하나 있어. 도장은 화장대 서랍에 있고 내가 써라. 할머니, 그건 듣기 싫다. 내가 쓰라면 써. 서진은 나중에 우체국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오래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서진은 통장을 들고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의 예금 일부와 자신의 적금 해지 금액을 합산하여 변호사 착수금과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정태영의 사무실에서 사건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대여금고에서 꺼낸 녹음 파일과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무사 명함, 복순이 인감증명서를 위임 발급받은 기록까지 모두 정태영에게 넘겼습니다. 정태영은 증거를 검토한 뒤 복순과 한재호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정말 순명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 것,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이틀 후 석 달 넘게 연락이 없던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당혹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에 내용 증명이 왔어. 할머니가 너한테 뭘 줬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복순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나쁜 년이 감히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거냐? 두고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하고 이 파일도 정태영에게 보내기로 메모했습니다. 같은 주에 복순 측이 내용 증명에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태영은 바로 법원에 정말순을 원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서진은 요양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말순의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는 정말순이 서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이 내 인생을 갉아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하겠느냐? 서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어머니 재산을 복순 씨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한 걸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외할머니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느린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겨야 해. 할머니 병원비도, 내 자리도, 내 이름도.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약 3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복순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섰습니다. 복순 측의 주장은 정말순은 고령이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윤서진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태영은 정말순의 요양병원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판단 능력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복순이 과거에 정말순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으로 발급받은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순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입니다. 복순은 더 이상 그 땅과 집을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태영에게서 전화를 받은 서진은 외래 데스크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긴 겁니까? 가처분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본소송은 아직 남아 있어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외래 데스크 앞에 환자가 줄을 서고 있어서 고개를 들고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가처분 결정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순 가문 친인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복순의 말만 듣고 서진을 욕하던 이모 김복자와 부녀회장 오말숙도 복순이가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게 사실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복순은 처음으로 자기 사람들 앞에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병원 후원의 이사 장모란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까지 난 사건에 자기 이름이 엮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장모란은 복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후원회 쪽 압력이 사라지자 간호부장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윤서진 씨 외래 데스크 배치 해제합니다. 원래 외과 병동으로 복귀하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과 병동에 올라가니 수간호사 최정란이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서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서진아. 최정란이 처음으로 서진의 편에 선말을 했습니다. 서진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지만 목이 메어서 뒤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점심시간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야, 오늘부터 병동이니까 축하 도시락이다. 내가 언제 이걸 쌌어. 새벽에 일찍 일어났지. 먹어, 많이. 서진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수빈이 새벽부터 일어나 싸온 도시락이 서진의 눈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먹기 싫으면 내가 먹을게. 아니야, 맛있어서 그래. 서진은 웃으면서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외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왼쪽 팔의 기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외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미역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떨렸지만 국물이 입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숟가락 잡으셨네요. 이것도 못 잡으면 사람이냐? 외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강은주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재활치료 선생님한테 칭찬받으셨어요. 서진은 외할머니 옆에 앉아 숟가락질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속에 얼음이 한 조각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 요양병원에 정말순을 면회하러 간 서진은 평온한 기분을 오래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가처분이 된 건 다행이다. 근데 복순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정말순이 침대에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도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복순이가 변호사를 시켜서 가처분에 이의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더구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을 뿐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정태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순 측 변호사가 정말순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83세 고령자이니 인지 기능 검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요? 가처분 결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를 명령할 가능성이 높으니 대비는 해야 합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숨을 돌렸을 뿐인데 다음 파도가 이미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태영이 같은 주에 추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순 씨가 윤서진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요? 저를요? 네. 윤서진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인 정말순을 이용해서 재산 관련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혐의는 권리행사 방해하고 업무 방해. 서진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시할머니를 도우려 한 일이 범죄로 둔갑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런 역고소는 상대가 시간을 벌려고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증거로 싸우면 됩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서진의 차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직접 마주한 도윤은 볼이 패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와서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 근데 할머니 문제로 어머니를 법원까지 끌고 가야 했어? 서진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시할머니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허위 민원으로 내 직장을 망가뜨리고 동네에 내 험담을 퍼뜨렸어.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도 괴로웠어. 괴로운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다른 거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 아래로 도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진은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차를 내고 정태영의 사무실에 간 날 정태영이 본소송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복순 측 역고소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정말순 어르신의 재산 소송을 진행하려면 추가 착수금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숫자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적금은 이미 깨졌고 외할머니의 예금도 병원비와 착수금으로 상당 부분 쓴 상태였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가 착수금과 외할머니 재활치료비를 충당하고 나니
월급에서 대출 이자와 병원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진은 식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할인 메뉴와 편의점 삼각김밥이 끼니의 전부가 되었고 수빈이 도시락을 나눠주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후 외할머니 병실로 가고 낮에 간병을 하다가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가는 생활이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체중이 한 달 만에 5kg 빠졌습니다. 어느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약물 조제실에서 수액 세트를 준비하던 서진의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와 조제대를 잡았지만 몸이 기울었습니다. 마침 조제실에 들어온 수빈이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아, 너 얼굴이 하얘. 수빈이 서진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수축기 85, 이완기 55. 응급실 가자, 지금 당장. 수빈이 서진의 팔을 잡고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는 서진에게 응급실 당직이가 말했습니다. 수면 부족하고 제대로 못 드셨죠? 과로성 탈진입니다. 최소 2주는 쉬셔야 합니다. 2주요? 저 지금 쉴 수가 없는데. 수빈이 서진의 어깨를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야, 누워있어. 다음 날 수간호사 최정란이 서진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쓰러지면 환자가 위험해.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병가 처리한다. 수간호사님, 저 병가 내면 월급이. 알아. 근데 이건 안 돼. 병가 기간 동안 기본급의 60%만 나왔습니다. 한 달 실수령액이 약 1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내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병가 첫날 서진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외할머니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 47만 원. 다음 달 대출 이자 납부일까지 18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가 3일째 변호사 정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순 씨 역고소 건으로 경찰 조사 출석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화요일 아침 서진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놓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정말순 씨를 처음 만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 가을입니다. 정말순 씨에게서 은행 대여금 고 열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먼저 요청한 겁니까? 정말순 씨가 먼저 준 겁니까? 정말순 어르신이 먼저 주셨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당신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정말순 어르신은 판단 능력이 멀쩡하신 분입니다. 요양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질문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물었고 서진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후 3시경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건물을 나서는데 입구 앞 주차장에서 복순과 마주쳤습니다. 복순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옆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면담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선글라스를 내리며 서진을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다. 서진은 아무 대답 없이 복순을 지나쳤습니다. 경찰서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태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정말순 어르신에 대한 판단 능력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3주에서 4주 걸려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어르신이 저한테 맡긴 위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힘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가 착수금 300만 원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재활 치료비까지 합하면 이미 월급을 훨씬 넘기는 지출이었습니다. 카드론 한도도 다 썼습니다. 서진은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50만 원만.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수빈은 한마디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서진의 통장에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수빈의 적금에서 빠진 돈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병실에서 간병하며 지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외할머니 쪽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뛰어들어왔고 외할머니의 얼굴이 한쪽으로 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이었습니다. 왼쪽 뇌에 새로운 막힌 부위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 막힌 범위가 넓습니다. 의식이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고 스스로 숨을 못 쉬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외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강은주가 커피를 들고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유리창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중환자실비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병가로 소득이 줄었으니까 긴급복지지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서류를 다시 올려볼게요. 다만 심해 결과까지 2주는 걸립니다. 2주를 버틸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주 정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순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결과서에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순 측 변호사가 이걸 근거로 어르신의 위임과 진술이 효력이 없다는 서류를 법원에 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의심하고 확진은 다릅니다. 판단 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유리창 너머에서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었고 소송의 핵심 증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희가 인터넷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을 파탄 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였습니다. 서진의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시집도 안 온 외부인이 우리 할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고 가족을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지역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로 퍼졌고 댓글에는 무서운 여자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병원 동료 몇 명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글 혹시 너 아니야? 아니에요. 부인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수간호사 최정란이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진아, 내 개인 문제가 병원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빨리 정리해.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서진은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손은 말라 있었고 손톱 밑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외할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동자만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외할머니의 마른 손가락이 서진의 손을 아주 약하게 쥐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서진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앉아 핸드폰을 꺼내보니 수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너 어디야? 밥은 먹었어? 서진은 답장을 치려 했지만 화면이 눈물에 번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두 글자를 쳤습니다. 병원 옥상. 10분 후 옥상 문이 열리며 수빈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수빈은 서진 옆에 앉아 봉지에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꺼내 놓았습니다. 일단 먹어. 그리고 내일 얘기하자. 서진은 삼각김밥 비닐을 뜯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미지근한 우유를 마셨습니다. 수빈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5일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는 힘도 약해지고 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고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서진이야. 듣고 있지? 외할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할머니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진은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의료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외할머니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23분. 모든 기계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커튼이 열리고 의사가 서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서진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고 얼굴이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울음이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리 없는 울음이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상주는 서진 혼자였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은 수빈, 병동 동료 셋, 외할머니의 오랜 이웃 2명, 그리고 같은 병실 보호자였던 강은주가 전부였습니다. 장례 비용은 아직 긴급복지지원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빈이 서진의 옆에 서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 써. 수빈아, 넌 벌써 150만 원이나 빌려줬잖아. 됐어. 나중에 갚아. 지금은 이게 먼저야. 봉투 안에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의 적금에서 또 빠진 돈이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동안 조문객이 없는 시간에 서진은 영정 사진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외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더 잘해드릴걸. 3일장을 마치고 외할머니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텅 빈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외할머니가 늘 앉아있던
거실 소파가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외할머니가 덮던 무릎 담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접힌 편지 한 장과 우체국 적금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서진에게 건넨 1,800만 원 예금과는 별개로 매달 조금씩 따로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아, 이 돈은 내가 정말 힘들 때 쓰라고 할머니가 따로 넣어둔 거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옳은 길을 갔다고 믿는다. 제발 내 자신을 탓하지 말고 살아남아라. 내가 행복해야 할머니도 편히 눈 감는다. 서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고 목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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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서진은 외할머니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날 서진은 편지를 지갑에 넣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 윤서진입니다. 소송 계속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하고 남은 자원 다 쓸게요. 정태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쪽 검사 결과서에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고 나왔는데 의심은 확정이 아닙니다. 이 점을 역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정태영은 정말순의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일상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자기 재산과 법적 문제에 대해 또렷하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말순이 서진에게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기 위해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면회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요양병원 복도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서진은 요양병원에 정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법정에 직접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순이 침대 위에서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가면 되지. 내 재산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누가 막아. 내 머리가 멀쩡하다는 걸 판사한테 직접 보여주마. 재판 첫날 서진은 정태영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휠체어를 탄 정말순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순에게 쏠렸습니다. 판사 앞에 선 정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내 며느리 김복순이 3년 동안 나를 요양병원에 맡겨놓고 내 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친척들한테는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내 이름으로 된 땅하고 집을 내 동의 없이 팔려고도 했습니다. 정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순 측 변호사가 정말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날짜, 매달 받는 연금 액수, 땅을 산 시기와 금액, 법무사가 찾아온 날짜. 정말순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더듬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복순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핸드백 끈을 양손으로 비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후 6개월 동안 3차례 더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그 사이 병원에 복직하여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재판이 있는 날에는 연차와 반차를 써가며 법원에 다녔습니다. 정태영은 복순이 정말순의 인감증명서를 위임 발급받은 기록과 보험사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복순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말순의 판단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검사 결과서의 경도, 인지장애 의심은 판단 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순이 정말순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동시에 복순이 서진을 상대로 낸 고소는 검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정태영이 법원 로비에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서진은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를 받기 위해 외할머니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1년이 넘는 시간과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그것들을 돌려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나를 다시 만나줄 수 있어? 서진은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가 서진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그 주 서진은 요양병원에 정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정말순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겨서 내 재산이 살았다.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어르신은요? 나는 판결 정리되면 더 나은 데로 옮길 거야. 걱정 마. 서진은 정말순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서진의 편이었던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할머니였습니다. 서진은 정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병원 복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수빈에게 빌린 돈의 상환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임대 계약 해지 서류를 구청에 냈습니다. 새로 살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처리할 때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었지만 가슴 한쪽에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외할머니의 편지를 꺼내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살아남아라.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난 7월이었습니다. 서진은 외과 병동에 완전히 복귀하여 주중 3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요양병원 파트타임 간호 일을 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없는 새 원룸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돌아오면 현관등을 켜놓고 잤습니다. 냉장고에는 수빈이 가끔 싸다 놓는 반찬통과 편의점 도시락이 번갈아 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에게 빌린 350만 원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이체하기로 약속했고 첫 달 돈을 보내자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급하지 않다고 했잖아. 내 건강부터 챙겨. 빚진 채로 오래 있기 싫어. 약속대로 할게. 알았어. 고집쟁이야. 수빈이 전화를 끊으며 웃었습니다. 서진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웃었다는 것을 서진 스스로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병동 근무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인 줄 알았는데 화면에 한도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할머니가 언니 보고 싶어 하세요. 새로 옮긴 시설에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도희가 서진에게 언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태영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판결 이후 도희가 할머니 정말순의 면회를 자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일요일 오후 서진은 정말순이 옮긴 서울 근교의 새 요양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밝았고 복도에 꽃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요양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말수는 1인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 손녀 며느리가 왔구나. 어르신, 여기 좋으시네요. 방도 넓고. 덕분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곰팡내 나는 데에 있었을 거야. 서진은 정말순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도윤의 연인도 아니었고 이 가족의 예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순과 서진 사이에는 법으로도 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가끔 올게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와. 여기 밥 괜찮아. 정말순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요양시설 로비를 나서는데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도 할머니 면회를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2, 3초 동안 멈춰 섰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주차장을 걸어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가을 10월 외할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서진은 꽃집에서 국화 한 다발을 사들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외할머니의 함 앞에 국화를 놓고 유리 너머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외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리가 닳아서 종이가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할머니도 편히 눈 감는다. 서진은 아직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남았다고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외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납골당에서 1시간을 앉아 있다가 일어서며 서진은 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 먹자. 30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뭐 먹을래? 삼겹살? 치킨? 서진은 납골당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내 곁에 남은 사람들. 수빈, 정말순, 병동 동료들, 같은 병실에서 인연이 된 강은주. 잃은 것의 목록 대신 남은 것의 목록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삼겹살집에서 수빈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빈이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색 좀 돌아왔다.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그래, 좀 살 것 같아. 서진이 집게를 들어 삼겹살을 올렸습니다. 고기가 지글거리며 기름이 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오후 내내 내리던 가을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만 새어나오는 하늘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 동네 한정식집에서 복순에게 시누이도 분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진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외할머니를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건강과 돈과 평온한 일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서진은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야, 고기 탄다. 수빈의 목소리에 서진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집게를 들어 삼겹살을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아, 미안. 수빈과 고기를 먹으며 병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휴가 계획, 수빈의 소개팅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식사가 지금의 서진에게는 처절하게 살아남은 뒤에 겨우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삼겹살집을 나서니
비가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수빈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내일 출근이니까 일찍 자자. 그래. 내일 보자. 각자의 방향으로 갈라섰습니다. 서진은 새 원룸으로 향하는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갚아야 할 빚이 있었고, 채워야 할 빈자리가 있었고, 낫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남긴 살아남아라라는 세 글자를 오늘도 지켰다는 것 하나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등을 켜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다시 배기를 입고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야간 근무와 주말 파트타임을 반복하며 빚을 갚을 것이고 가끔 정말순을 면회하고 수빈과 밥을 먹고 외할머니 기일에 국화를 사들고 납골당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서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외할머니에게 약속한 살아남는 것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기 전 서진은 지갑에서 편지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편지를 베개 옆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편지를 지갑에 넣고 배기를 입었습니다. 현관등을 끄고 문을 열어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밤새 구름이 걷히고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복도 끝 창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비구름이 물러나고 연한 주황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가방 끈을 고쳐 메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윤서진 씨는 결혼이라는 꿈 하나를 위해 부당한 조건 앞에 섰습니다. 시할머니를 모시라는 요구에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모욕과 허위 민원과 해고 위기였습니다. 3년을 함께한 남자는 어머니 앞에서 입을 다물었고 외할머니는 쓰러졌고 통장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 버려진 시할머니가 건넨 열쇠 하나로 진실을 파헤쳤고 외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한 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이겼고 직장에 복귀했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해도 없었고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게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진 씨가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건 무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부당한 조건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